금고 안에는 3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진 작전의 전말이 담겨 있었죠. 12명이 들어갔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그 작전. 두 번째 봉투에는 현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8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투. 장군님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서윤이에게. 내가 이 금고를 열었다면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저는 그날 금고를 연 순간 군인으로서의 제 인생 전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고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여군 특수부대원으로 12년을 복무했죠. 그리고 2년 전 저는 한 장군님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했던, 아니, 아무도 열어선 안 됐던 그 금고를요.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3월. 저는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작전기록보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맞습니까? 경비를 서던 중령이 제 계급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군 신분증을 건넸고 중령은 꼼꼼히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철문을 열어주었죠. 보관실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낀 차가움은 단순히 냉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곳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실패로 은폐된 문서들, 사고사로 처리된 순직자 명단들, 그리고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되는 비밀 작전들.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소령이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방 앞에서 멈췄죠. 고 이정혁 중장님의 개인 보관함입니다. 이정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혁 중장님. 제가 특수부대에 입대했을 때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심지어 같은 편에게조차 여기 왜 왔냐는 말을 들을 때 단 한 분 장군님만은 제 실력을 봐주셨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훈련에서 남자 대원들보다 더 빨리 뛰었고 더 정확하게 쏘았고 더 차갑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수부대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작년 11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 향년 62세. 장례식은 국군 묘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성급 장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하지만 저는 그날 울지 못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장군님은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셨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셨어요. 술도 거의 안 드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저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대위는 고 이정혁 중장의 개인 금고 개봉 작업에 참여할 것. 금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군님께 개인 금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왜 저입니까? 문서를 전달한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유언장에 대위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고는 이정혁 중장 본인과 한서윤 대위 단 두 사람만 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체 인증입니다. 지문, 홍채, 음성. 세 가지 모두 일치해야만 열리는 방식이죠. 중장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이제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대위 당신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장군님께는 가족도 있으셨고 오랜 전우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네요. 왜 장군님이 저를 지목하셨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1991년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달리기, 수영, 태권도, 유도. 뭐든지 했죠.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서유나 여자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니다. 내가 강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생도 비율이 정말 적었어요. 한 기수에 10명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 행정이나 보급 쪽으로 진출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특수전을 원했어요. 사관학교 졸업 후 저는 특수전 사령부 선발전에 지원했습니다. 남자 후보생 87명, 여자 후보생은 저 혼자였죠. 여기 왜 왔어? 여자가 여기서 뭘 한다고? 그냥 민폐 끼치지 말고 포기해. 첫날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주간의 지옥훈련. 하루 평균 3시간 수면. 40kg 배낭을 메고 80km 행군. 수중 침투 훈련, 암벽 등반, 저체 온증 극복 훈련, SER 위생 존탈 출저항 회피 과정까지. 87명 중 23명이 남았고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에서 저는 2등을 했습니다. 종합 점수 94.7점. 1등과는 0.3점 차이였죠. 그날 이정혁 중장님이 직접 수료증을 주셨습니다. 잘했다 한서윤 소위. 장군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증명한 거야.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특수부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국경 침투 저지, VIP 경호, 해외 파병까지. 제 손에 총을 쥔 시간이 펜을 쥔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장군님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이 제 뒤에 계시다는 걸. 제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왜 장군님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보관실 깊숙한 곳. 소령이 멈춰 선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3m 정도? 방 한가운데에는 높이 1m 정도의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타늄 합금 재질. 군용 금고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보안 규정상 금고 개봉 과정은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참관할 수 없습니다. CCTV도 이 방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령이 나가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고요. 방 안에는 저와 금고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고 표면에는 3개의 인증 장치가 있었어요. 지문 인식 패드, 홍채 인식 카메라, 그리고 음성 인식 마이크. 저는 오른손 검지를 패드에 갖다 댔습니다. 삐. 지문 인증 완료. 기계 음이 울렸습니다. 다음은 홍채. 저는 얼굴을 카메라에 가까이 댔고 푸른 빛이 제 눈동자를 스캔했습니다. 삐. 홍채 인증 완료. 마지막은 음성. 하지만 여기서 멈칫했습니다.
음성 인증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금고 옆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장군님의 필체였습니다. 서윤아, 임무 완수라고 말해라. 임무 완수. 그건 저희 부대의 모토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어진 임무는 반드시 완수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임무 완수. B. 음성 인증 완료. 금고를 개봉합니다. 철컥. 무거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각각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봉투들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서윤 대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서윤아, 미안하다. 이런 짐을 내게 떠넘기게 되어서. 하지만 이 금고 안의 내용은 나 혼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고 누군가는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봉투에는 2009년에 있었던 작전의 기록이 담겨 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 12명이 들어갔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작전. 두 번째 봉투에는 그 작전과 관련된 돈이 담겨 있다. 이 돈은 원래 돌아오지 못한 대원들의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하지만 전달할 수 없었다. 이유는 내가 첫 번째 봉투를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봉투에는 내 고백이 담겨 있다. 군인으로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야 했던 비밀. 서윤아, 이 봉투들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라. 만약 연다면 너는 군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비밀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옳은 판단을 할 거라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마. 군인의 충성은 명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의에 대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이정혁.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09년? 그때 저는 사관학교 생도였습니다. 그 해에 무슨 작전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12명이 들어가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첫 번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다시 금고를 닫아야 할까요? 하지만 장군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TOP SECRET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오른쪽 상단에는 열람 후 즉시 폐기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작전명 SILENT SHADOW 침묵의 그림자. 작전 기간 2009년 8월 14일 8월 17일. 작전 지역 삭제됨. 작전 목적 삭제됨. 참가 인원 12명. 작전 결과 전원 사망 추정.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원 사망 추정이라니. 12명이 한 번에?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전 개요. 2009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었다.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남한 내부에 침투하여 모 발전소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일반적인 체포 작전으로는 이들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특수부대의 투입이 결정되었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국민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선발된 대원은 12명.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다.
작전 지휘관 소령 이정혁 당시 계급 장군님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지휘관이 장군님이셨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작전 진행 과정. 8월 14일 2300 대원들은 목표 지점으로 침투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폐공장 내부에 은신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4개 조로 나뉘어 포위망을 형성했다. 하지만 정보는 틀렸다. 폐공장 안에는 북한 요원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있었다. 정확히는 탈북자들이었다. 그들은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입국했고 신분 세탁을 기다리며 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작전 속행을 명령했다. 민간인인지 확인하라. 만약 탈북자라면 보호하고 브로커를 체포하라. 이정혁 소령은 그 명령을 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폭발? 사건 전말. 건물 내부에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누가 왜 설치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가능성은 2가지다. 1.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조직이 증거 인멸을 위해 설치했다. 2. 이 작전 자체가 처음부터 덫이었다. 폭발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고 내부에 있던 대원 8명이 즉사했다. 건물 밖에 있던 4명은 생존했으나 2차 폭발과 화재로 인해 탈출하지 못했다. 구조 작전이 즉시 시작되었으나 모두 너무 늦었다. 최종 확인 결과 대원 12명 전원 사망, 민간인 탈북자 추정 7명 사망.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12명. 한 번에 12명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공식 기록에도 없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건 은폐 결정. 사건 발생 직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참석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특전사령관. 회의 결론. 이 사건은 공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1.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2. 민간인 사상에 대한 여론 악화. 3. 탈북자 미입국 경로 노출. 4.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따라서 이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원들의 사망은 각각 훈련 중 사고, 개인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분산 처리되었다. 유가족들에게는 각기 다른 사망 통지서가 전달되었다. 작전 기록은 모두 폐기되었다. 관련자들은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저는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12명의 대원이 죽었는데 그걸 숨겼다고요? 각자 다른 이유로 죽은 것처럼 조작했다고요? 유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건가요?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참가 대원 명단. 1. 중위 김태훈 27세. 2. 중위 박준서 29세. 3. 중위 최민호 26세. 4. 하사 이동건 24세. 5. 하사 정우진 25세. 6. 하사 강성호 23세. 7. 하사 윤재혁 26세. 8. 하사 임채원 24세. 9. 하사 서한결 25세. 10. 하사 조민재 23세. 11. 하사 배성준 27세. 12. 하사 한지훈 24세. 평균 연령 25.3세. 모두 20대였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요. 계속. 오전 922. 코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애인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명령에 따라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장군님은 이 진실을 평생 안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작전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저는 알아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봉투는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5만 원권 지폐로 빽빽하게 묶여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돈이라고요? 봉투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총액 8억 2천만 원. 1인당 배분액 6,833만 3,333원 12명 기준. 출처 작전 은폐 대가로 지급된 침묵의 비용. 8억 2천만 원. 침묵의 비용이라니. 저는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서윤아, 이 돈은 작전이 은폐된 직후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돈이다. 말하자면 입막음용 돈이지. 나를 포함한 작전 관련자들은 각자 일정 금액을 받았다. 보안 유지 대가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쓸 수 없었다. 내가 받은 돈은 300만 원. 다른 관련자들도 비슷한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8억이 넘는 돈은 어디서 온 걸까? 조사 결과 이 돈은 특별 작전 예산에서 빼돌려진 것이었다. 작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예산도 당연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10년에 걸쳐 추적했다. 그리고 이 8억 2천만 원을 모았다. 이 돈은 원래 전사한 12명의 대원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1인당 약 6,80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달할 수 없었다. 만약 유가족들에게 이 돈을 주면 그들은 질문할 것이다. 이 돈은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은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왜 별도의 보상금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진실이 드러나면 나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다. 문제는 유가족들이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평생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은 민간인을 공격하려다 죽었다는 건가요? 우리 아들의 죽음은 국가가 은폐한 사건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그 고통을 나는 그들에게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서윤아, 이제 내가 결정해라. 이 돈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그들이 진실을 모른 채 살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정혁.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8억 2천만 원. 이 돈은 죽은 대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은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이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이 돈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한다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작전 은폐, 예산 유용, 사망 조작, 모든 것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장군님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돈을 그대로 둔다면 유가족들은 영원히 진실을 모를 겁니다. 아들이, 형제가, 애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세 번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봉투. 장군님의 고백이 담긴 봉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얇았습니다. 안에 든 건 단 한 장의 편지뿐이었어요. 장군님의 친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서윤 대위에게. 서윤아, 이 편지가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고백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저지른 죄를
2009년 8월 14일. 나는 12명의 대원을 이끌고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날 밤 나는 명령을 받았다. 건물 내부에 민간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 후 보고하라. 나는 대원들에게 진입을 멈추라고 명령했어야 했다. 민간인이 있다면 작전을 중단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상부에서는 작전 속행을 명령했고 나는 그 명령을 따랐다. 군인이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의 의무니까. 그렇게 나는 대원들을 건물 안으로 보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다. 폭발이다. 건물이 무너진다. 소령님, 구조 요청합니다. 안 돼, 2차 폭발이. 그리고 무전이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12명. 내가 보낸 12명이 모두 죽어 있었다. 그들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서윤아,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꿈속에서 그들을 본다. 왜 저희를 보냈습니까? 왜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은 없었던 일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아들을, 형제를, 애인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었다. 진실을. 서윤아,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잃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웠으니까. 처벌이 두려웠던 게 아니다. 유가족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당신 명령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 평생의 짐이 되었다. 서윤아, 나는 네가 나와 다르길 바란다. 나는 비겁했지만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너는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금고를 내게 맡긴다. 첫 번째 봉투에 진실을 밝힐 것인가? 두 번째 봉투에 돈을 전달할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한다면 12명의 대원들에게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당신들은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서윤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정혁.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이 짐을 저에게 넘기신 겁니다. 왜 저였을까요? 아마도 장군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 할 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이 진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는 발칵 뒤집힐 겁니다. 언론은 난리가 날 거고요. 작전 은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장군님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장군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12명의 대원들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유가족들은 영원히 진실을 모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장군님처럼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저는 금고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정의일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금고를 닫고 보관실을 나왔을 때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개봉은 완료되셨습니까? 예. 금고 안에 있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3개의 봉투와 돈을 가방에 넣고 청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하지만 어떻게요? 그냥 언론에 제보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해도 군은 이를 부인할 겁니다. 오히려 저만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 있던 명단. 12명의 이름과 그들의 고향, 가족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가족 마이너스 김태훈 중위의 어머니.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셨죠. 어머님,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한서윤 대위입니다. 네? 군인이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태훈이 일로 오셨나요? 그 애는 벌써 15년 전에 훈련 중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어머님은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태훈 중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실이요? 무슨 훈련 중 사고라고 들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훈 중위님은 훈련 중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작전 중에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를? 저는 첫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태훈 중위님의 몫입니다. 약 6,80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태훈이 것이라고요? 예. 하지만 어머님, 이 돈을 받으시면 어머님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상관없어요. 나는 15년 동안 궁금했어요. 태훈이가 정말 훈련 중에 죽었는지, 왜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장례식이 그렇게 서둘러 치러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태훈 중위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12가족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 가족씩 만났어요. 어떤 분은 울었고 어떤 분은 화를 냈고 어떤 분은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알고 싶었다고. 진실을 알고 싶었다고. 그리고 저는 각 가족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드려야 했던 보상금입니다. 늦었지만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유가족 마이너스 한지훈 하사의 약혼녀.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한지훈 하사의 약혼녀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당시엔 20대 초반이었겠죠.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운전을 정말 조심히 했어요. 안전벨트도 항상 맸고 과속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건가요? 지훈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예. 그럼 이제 기다림을 끝낼 수 있겠네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대위님. 15년 동안 정말 궁금했어요. 모든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하루 종일 울었어요. 15년. 15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이제야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린 다음 날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윤 대위 즉시 출두하라. 국방부 청사 5층 감찰실. 저는 4명의 장성급 장교들 앞에 섰습니다. 한서윤 대위. 중앙에 앉은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TOPSCRET 등급의 기밀 문서를 민간인들에게 유포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기밀 유포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자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판단을 하나?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닥쳐. 중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자네는 군인이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권한이 없어. 명령이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중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당하다고?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12명의 대원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입니까? 아니면 책임 회피입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작전이 실패했을 때 진실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정보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여론이 두려웠고 책임 추궁이 두려웠고 군에 대한 신뢰 하락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12명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중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자네는 대한민국 군을 모독하고 있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중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군을 사랑합니다. 12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살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예. 잘못입니다. 12명의 대원을 죽게 한 건 작전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은폐한 건 범죄입니다. 중장이 비웃었습니다. 범죄라고? 자네가 뭔데 군의 결정을 범죄라고 판단하나? 저는 한서윤 대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이며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자네 진급 심사가 다음 달이지? 예. 이번 일로 진급은 물 건너갔네. 아니 진급은커녕 전역 조치될 가능성이 크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만약 진실을 숨겼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급이나 명예보다 저는 제 양심이 더 소중합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대단한 군인이네. 어리석지만 어리석음과 용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이정혁 중장이 자주 하던 말이지.
예. 장군님께 배웠습니다. 중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네. 할 말 있나? 저는 4명의 장성급 장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의 의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은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정혁 중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의 충성은 명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의에 대한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12명의 대원들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계속. 오전 926. 내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작전에서 죽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처벌받을 각오하고 만약 저를 처벌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군인의 죽음을 은폐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대위. 자네는 2주 뒤 군사법원에 출두하게 될 것이네. 혐의는 군사기밀 누설, 지휘계통 무시 그리고 명령 불복종.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질 것이네. 군복을 벗을 준비를 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1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거죠. 그로부터 2주 후 군사법원에 출두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군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입었던 군복, 12년 동안 달았던 계급장, 12년 동안 받았던 훈장들, 모두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서윤 대위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전사자 가족연대 대표 박민수입니다. 전사자 가족연대? 무슨 일로? 박민수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그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프린트물이었습니다. 청원 제목 2009년 SILENT SHADOW 작전 진상규명 및 한서윤 대위 처벌 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원 기간 2023.03, 15-2023.04, 14. 청원 인원 84만 7,293명.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84만 명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2가족이 함께 청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 정도만 동의할 줄 알았는데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15년 동안 은폐된 작전, 12명의 전사자,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힌 대위님을 처벌하려 한다는 사실에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이제 이건 대위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민수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입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2009년 작전 은폐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성급 장교 127명의 탄원서입니다. 한서윤 대위에 대한 처벌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성급 장교들이. 왜? 모두가 국가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대위님. 오히려 많은 분들이 대위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내일 군사법원에 출두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네?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이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그럼 저는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다음 날 군사법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위님, 영웅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닌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법정에 들어갔을 때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한서윤 대위에 대한 재판을 중단한다. 국방부의 요청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본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무혐의.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전역했습니다. 소령 진급은 했지만 더 이상 군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전사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폐되었던 군 사건들을 조사하고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매년 8월 14일 저는 국립묘지를 찾습니다. 2009년 작전 이후 12명의 대원들은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묘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립니다. 중위 김태훈, 중위 박준서, 중위 최민호, 하사 이동건, 하사 정우진, 하사 강성호, 하사 윤재혁, 하사 임채원, 하사 서한결, 하사 조민재, 하사 배성준, 하사 한지훈. 당신들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를. 잘했다 서윤아. 내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군인이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장군님이 미소 짓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12명의 대원들도 어딘가에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서윤 대위는 명령을 어겼다.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 맞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명령이 부당하다면, 만약 명령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면, 그때도 복종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명령보다 양심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군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금고를 맡기신 겁니다. 서윤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금고는 닫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편안함과 정의 사이에서.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더라도 결국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따른 선택은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